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동영상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생물학을 탐구하는 책, 즉 진화생물학 관련 도서지만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는 윤리, 도덕에도 적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빠진 것 없이 모든 게 잘난 사람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 책은 유명하지만 동시에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흔히 유전자의 이기성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의 이기성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이타성, 상호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소개를 합니다.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도킨스는 이 책은 이타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 후반부 죄수 딜레마 게임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데 이기적 유전자 관련 여러 리뷰를 보면 이 부분을 거의 안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리처드 도킨스가 유전자는 오직 이기적이라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책에서 많이 사용한 탓이기도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는 유전자다. 이를 유전자 선택론이라고 하는데요. 개체 선택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자연 선택은 개체 선택론과 집단 선택론으로 나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선택으로부터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체는 유전자의 운반기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둘째,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도킨스의 주장입니다. 셋째, 그러나 많은 생물들은 이타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도킨스는 이타주의는 혈연 선택론과 호혜적 이타주의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화론의 기본은 자연 선택입니다. 모든 생물종은 자연 환경이 부양 가능한 것보다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 또 모든 생물종은 약간씩의 유전적 변이가 있다. 많은 자손 중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자연이 선택한다. 또는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손이 생존한다. 이러한 선택 또는 적응 과정이 수십, 수백 세대 반복되면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또는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자가 생존하며 생물종은 변화, 진화하게 된다. 이게 자연 선택론입니다. 한데 자연 선택은 개체 선택설과 집단 선택설로 나뉩니다. 개체 선택설이란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이나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이고 집단 선택설은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입니다. 단결을 잘하는 집단은 외부 침략에 잘 대응할 것이므로 살아남을 겁니다. 단계라는 특성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형질이고 유전 과정에서 보존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경고음을 내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새의 행동 역시 집단 선택설로 설명됩니다. 소리를 내면 독수리 눈에 띄어 먼저 잡아먹힐 텐데도 경고음을 내는 건 집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에 비해 이기심, 이기적 행동은 개체 선택설로 설명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집단 선택보다 개체 선택이 기본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타주의자의 집단 내 희생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는 소수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다른 이타주의자를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반역자가 한 개체라도 있으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러 세대의 자연 선택을 거치고 나면 이 이타적 집단에는 이기적인 개체가 만연해 이기적 집단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사실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10명인데 현재 빵이 8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 빵을 먼저 먹기에 경쟁하죠. 한데 두 사람이 나는 됐다라고 양보한다면 그 두 사람은 배를 곪게 됩니다. 자연 환경에서 항상 어떤 생물종이 생존 가능한 숫자보다 많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자원이 부족함으로 경쟁합니다. 만약 이타적으로 양보하는 녀석이 있으면 굶어 죽게 되겠죠? 사실 이기심 이기주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종에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데 도킨스는 개체 선택이란 단어가 아니라 유전자 선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체는 생명이 위안해서 죽어서 사라지지만 유전자는 후손을 통해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는 불멸의 이중나선이고 따라서 유전자가 선택의 기본 단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둘은 보름 각도의 차이라고 별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선택수를 개체 선택수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데 1800년대 영국의 소설가 셰무얼 버틀러는 닭은 달걀이 다른 달걀을 만들어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자 선택설이란 결국 개체는 유전자들이 그들과 똑같은 유전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므로 버틀러의 말도 성립합니다. 그 논리를 복제하면 최근 알파벳이 자신을 후대에 남기는 운반자라는 말도 가능하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와 학문적 앙숙이었던 스티븐 제이 골드는 다인 위후라는 책에서 솔직히 말해 이런 유전자 선택설과 같은 선언은 은유적인 헛소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존을 최대한 추구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라면 생존하고 후손을 남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으로 보이는 내용이 이기적 유전자에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건 안드로메다 외계인처럼 자기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작동할 컴퓨터를 졸업하고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뿐이다. 유전자가 할 일은 뇌가 평균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다. 진화라는 카지노에서 쓰이는 판도는 생존이다. 이기적 유전자에는 또 이런 내용도 합니다. 여기에 달콤한 것, 오르가슴, 따스한 기후, 방실거리는 아이 등 보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등 불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그것은 반복하라. 이처럼 유전자는 생물종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이죠. 한데 문제는 세상에는 이타주의적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연 선택에 따라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고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튜브에 보면 호숫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주는 개, 새끼 사슴을 다른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자 등의 동영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종도 아니라 다른 종에게 이타주의를 실행합니다. 유전자가 그리 이기적이라면 어째서 이타주의인 사람이 생겨났을까? 사람은 윤리 도덕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쳐도 동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왜 이타주의를 발휘하는 것일까? 도킨스는 혈연 선택론과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합니다. 혈연 선택론이란 자신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개체, 즉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이타주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친족은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이들을 돕는 건 결국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후대에 남기는 행동이 됩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란 내가 주면 남도 나에게 그만큼 줄 것을 기대하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흔히 보이는 주고받기는 물론 흡혈박쥐가 동료한테서 피를 얻어먹으면 다음에는 피를 줬던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는 행동 등이 호혜적 이타주의죠. 이 두 가지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본질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도킨스의 설명입니다. 먼저 혈연 선택론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는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개체 안에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친척입니다. 친척은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죠. 대부분의 생물들은 감수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받죠. 따라서 나와 부모는 유전자를 2분의 1 공유합니다. 나와 형제는 2분의 1, 나와 사촌은 8분의 1, 나와 8촌은 128분의 1이죠. 이를 근연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전생물학자 JBS 홀데이는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느냐? 는 질문에 만일 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을 구하면 자기 유전자 100%를 살리는 것이므로 자기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게 지구상 모든 인종의 외형은 달라 보이지만 유전자는 99.9% 똑같다는 겁니다. 외형이 다른 건 각 지역 환경에 적응한 결과죠.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자가 98.8% 똑같습니다. 따라서 근현도란 모든 인종이 99.9% 유전자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차이가 나는 나머지 0.1% 안에서의 가까운 정도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근현도가 2분의 1이라는 게 두 유전자가 50%만 같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 친척이 아닌 타인과의 근현도가 0% 가깝다는 게 나와 그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0%라는 뜻도 아닙니다. 혈연 선택론은 꿀벌, 말벌, 개미 등 벌목류 사회성 곤충이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만 번식을 전담하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사회성 곤충 대부분은 일꾼들이고 모두 암컷인데 아예 생식 능력이 없어 번식을 포기하고 여왕이 낳은 새끼들을 돌봅니다. 한데 진화생물학은 모든 생물 중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게 기본 전제죠. 사회성 곤충은 이 기본 전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혈연 선택론에 따르면 여왕이 낳은 새끼와 일꾼들, 즉 자매 간의 근현도는 4분의 3으로 일반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생물 중의 근현도 2분의 1보다 높습니다. 즉 벌목류의 번식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전자를 후대에 남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더 이익이라는 거죠. 이걸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벌목은 반수 2배체입니다. 암컷들은 모개와 부개에서 염색체 한쪽씩을 받아 쌍을 이루는 정상적인 2배체 수정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수컷들은 미수정란에서 나오고 따라서 모개축의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그들을 정상 염색체 절반을 가지고 있는 반수체라고 합니다. 벌목에서 일꾼은 모두 암컷입니다. 여왕은 자식들과 2분의 1의 근현도를 가집니다. 자매들은 형제들과 2분의 1이 아닌 4분의 1의 관계입니다. 왜? 자매의 유전자가 부계일 경우 형제와는 근현도가 제로, 형제 유전자는 전부 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매의 유전자가 모계일 경우 형제 유전자 역시 모계이므로 근현도는 2분의 1, 따라서 0과 2분의 1의 평균인 4분의 1이 근현도입니다. 자매들끼리 근현도가 4분의 3, 자매의 유전자가 부계일 경우 자매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현도는 1입니다. 만약 자매의 유전자가 모계에서 온 것이라면 자매의 공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1과 2분의 1의 평균은 4분의 3이 됩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주고받기라는 거죠. 내가 너 등을 긁어주마. 그러면 너도 내 등을 긁어줘. 이겁니다. 흡혈박쥐가 이번엔 피를 얻어먹으면 다음번에는 전에 도움을 줬던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동물들이 서로 그루밍을 합니다. 그루밍은 털고르기란 뜻인데 서로 털을 골라줌으로써 기생충도 잡아내고 무엇보다 서로 사회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지금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되갚기가 돌아온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만약 되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습니다. 한데 혈연 선택론은 난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사촌이 물에 빠졌습니다. 100% 아내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근현도가 0%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종은 근친 교배를 합니다. 한데 혈연 선택론에 따르면 나와 유전자를 8분의 1 공유하는 사촌을 구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식을 낳아 후대의 내 유전자의 50%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폐경기가 지났다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경기가 지난 아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100%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성생식입니다. 한데 대부분의 생물종은 암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혈연 선택론은 왜 암수 구분이 생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48쪽에서 만약 당신이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한데 도킨스 이 말과는 어긋나게도 이기적 유전자에는 이타적 협력이 진화 과정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즉 생물학적 본성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는 장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각자의 손에는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카드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협력 카드를 내면 물주는 양쪽에 300달러씩 지급합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처벌을 해 10달러씩 징수합니다. 당신이 협력 카드를 내고 내가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내게 500달러, 당신은 봉인되었으므로 100달러를 벌금으로 징수합니다.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내고 내가 협력 카드를 내면 당신에게 500달러, 나는 봉인됐으므로 100달러를 징수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뽑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게임이 진짜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신의 유혹은 상호 협력에 대한 보상보다 커야 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보상은 상호 배신의 벌보다 커야 하며 상호 배신의 벌은 봉이 뜯기는 양보다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건 내가 배신하고 당신이 협력하는 거지만 당신이 정말 봉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둘 다 협력하면 300달러를 받아 수익이 괜찮은데 문제는 상대편도 자신이 배신했을 때 수익이 최고라는 점을 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므로 둘 다 배신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물지만 협력해서 봉이 됨으로써 100달러를 뜯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전체로서는 협력이 최선이지만 개인으로서는 배신이 최신인 거죠. 이 게임은 다양하게 변형돼서 수십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데 이 재수의 딜레마 게임은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배신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한데 만약 이 게임을 장기간에 걸쳐 한다면 상식적으로 A와 B는 둘 다 협력해서 물주로부터 게임할 때마다 각각 300달러씩 받자는 약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최후의 마지막 게임은 둘 다 배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전에는 둘 다 협력하는 게 이익이죠. 로버트 엑설로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이 도표에서 보이는 조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전력을 제안하라고 시합 광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개의 전략이 응모했는데 이 15개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대형 컴퓨터로 모의 대전을 벌였습니다. 총 15개 전략이므로 15 곱하기 15하면 225가지의 게임이 벌어졌고 각각의 대전은 200개씩 벌어졌습니다. 한데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덜 정교해 보이는 이해는 이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전략입니다. 단 내가 먼저 배신하진 않습니다. 계속 협력하다가 한두 번 배신하는 전략 등 정교해 보이는 전략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15개 전략 중 성적이 좋은 전략의 특징은 마음씨 좋음과 관대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전략이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관대 전략이란 배신당하면 즉시 처벌하고 그 이유는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보복의 악순을 끊게 됩니다. 앞의 15개 전략 가운데 8개가 마음씨 좋은 전략, 이들이 모두 상위 8위 안에 들었고 못된 전략 7개가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변형해서 여러 번 게임 대전을 치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게임 결과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란 인간이 장기간 함께 모여 생활하므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로버트 엑설로드가 63가지 전략을 짜서 컴퓨터 입력에 대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득점을 점수나 돈이 아닌 자손의 수로 정했습니다. 게임이 1000세대가 지나니까 이른바 못된 전략은 다 소멸되고 여전히 마음씨 좋은 놈 전략이 승리했습니다. 못된 전략 가운데 200세대 이상 생존한 유일한 전략은 상대편이 배신해 2번까지는 봐주는 전략 등 연약한 상대가 있으면 악착같이 척추하는 방법을 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50세대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1000세대쯤에는 거의 절멸에 접근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결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기주의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집단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게임을 벌이면 되레 이타주의가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류사회 어디서나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도와라 등의 윤리 도덕이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단지 관념의 산물이 아니란 증거죠. 도킨스는 이타적 협력은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다고 썼지만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결과는 오히려
이타적 협력이 생물학적 본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적 잭 스패로우가 보물섬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합시다. 한데 육지에서 5,000km 떨어진 외딴 섬에 있습니다. 그 섬까지 잭 스패로우 혼자 배 몰아서 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배를 몰아야 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손에 넣은 뒤에는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겠지만 거기 도달 과정은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기심을 충족하는 방법이 반드시 이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력을 통해 이기심을 충족할 수도 있는 거죠. 동물 가운데 이런 협력을 가장 잘하는 게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즉 국가, 화폐, 종교, 회사, 주식시장 다 집단적 협력의 산물입니다. 즉 호모사피엔스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타적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요즘 남녀 갈등 페미니즘 논란이 심각하죠. 한데 이기적 유전자 7에서 9장, 특히 9장에서는 암컷과 수컷의 갈등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페미니즘이란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내용은 남녀 갈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진화 생물학과 페미니즘은 앙숙관계라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진화 생물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진화 생물학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페미니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몬드 보부아르가 1949년 출판한 제2의 성에서 한 말,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여성이란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그렇게 여성이 행동하도록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고대든 현대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의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든지 남자는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되든지 여자 발자는 뒤움박 발자다. 여자는 정숙해야 된다. 여자는 미모와 문매가 권력이다. 즉 성적 매력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여자와 가슴과 골반에 아주 집착한다. 그 다음에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어린 여자를 찾는다.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다. 진화 생물학자 그 누구도 여성 차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냥 허구의 산물, 상상의 산물,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습득된 특징이라는 것, 즉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이기적 유전자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도킨스는 결혼, 짝짓기를 협력의 과정이 아니라 암수 경쟁의 과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짝짓기 및 이후 양육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은 자기 노력은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궁리합니다. 한데 난자는 정자보다 더 크고 비싸고 희소하지만 정자는 생산하기 쉽고 비용도 훨씬 쌉니다. 인간 난자 직경이 정자보다 30 내지 40배가량 큽니다. 인간 난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생산 가능한 데다 폐경까지 있으므로 평생 400 내지 500개밖에 못 만듭니다. 정자는 한 번 사정 때 1억에서 2억 개 정도 나옵니다. 더구나 인간 남성은 나이가 들면 성적 능력은 약화되지만 폐경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암수의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수컷은 큰 돌과는 모험적인 도박꾼으로 암컷은 안정형 투자가로 볼 수 있다. 여러 수컷이 암컷을 놓고 싸우는 일부 다처인 종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암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암컷은 양육 투자를 수컷보다 훨씬 많이 하므로 기본적으로 착취당하는 성이다.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는 난자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 수컷은 양육 부담 없이 정자만 방출하면 되므로 되도록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수컷은 기본적으로 바람둥이 성향이라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기도 합니다. 암수 누구나 총번식 성적의 최대화를 바란다.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아무 암컷하고나 짝을 짓고 자식 부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항해서 암컷은 두 가지 대책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남성다운 수컷을 뽑거나 다른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뽑는다. 양육 부담이 있는 암컷은 수컷이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은 계속 충성할지 아닐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암컷은 신중형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남성다운 수컷이란 능력이 있는 수컷이고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이란 정자만 방출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암컷과 새끼를 사랑하고 계속 부양하는 수컷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어떤 신랑을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돈과 권력이 있어서 자신과 아이들을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줄 남자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계속 사랑해줄 남자를 원합니다. 금방 실증내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은 연애할 때 남성의 조건을 이리저리 따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남성이 마음에 들어도 일단 튕기고 연애 과정에서 밀당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야 남성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좋아해 줄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른바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남성은 더욱 애가 닿을 것이고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 남성은 여성의 몸매를 유심히 보는데 몸매란 결국 골반과 가슴의 크기죠. 골반이 커야 아기를 잘 낳을 것이고 가슴이 커야 젖이 잘 나올 겁니다. 사실 유방의 크기와 수유 능력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게 정설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큰 가슴은 젖도 잘 나온다는 걸 상징할 수 있죠. 여성이 보편적으로 남성의 키를 중시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95% 이상의 기간을 수렵채집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키가 크면 덩치도 크고 그래야 사냥도 잘하고 나쁜 놈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죠. 그래서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거죠. 이처럼 이기적 유전자 암수 갈등 부분을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열받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밈 이론이 있습니다. 도킨스가 밈 이론을 들고 나온 건 인간의 사상, 관념, 종교, 관습, 의복의 유행 등 문화적 전달도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유전자가 서로 생존 경쟁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후대에 전달되듯이 문화 역시 생존 경쟁을 하고 서로 모방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는 후대에 전달되고 일부는 소멸하는 등 유전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도킨스는 문화 전달과 관련된 여러 해석 대부분이 집단 선택설과 친화성이 너무 강하다는데 불만을 품고 개체 선택설 입장에서 밈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기적 유전자 소개는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